자, 안녕하세요. 기업 분석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많이 아시죠? 저희가 훑어보기라도 했죠, 한 번씩. 재무제표는 크게 한 5종류라고 보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3개 플러스 주석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표를 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보면서 주석사항도 보는 걸 좀 연습을 했어요. 오늘은 할 거는 재무상태표인데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회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목적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 막 분기 같은 경우는 뭐 3월 31일 기준, 반기 같은 경우는 6월 30 기준, 이런 식으로 그 시점에 정확하게 회사의 위치를 보여줘요. 이 회사의 실적과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많아요. 항목이 굉장히 많고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회계 코드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이 쓰실 수도 있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모든 비용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우리가 점심 먹는 가격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급여, 이런 내역이 회계 처리될 때 어떠한 계정에 모이는지 계정 코드를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의 10년 전 거죠. 10년 전 회계 코드들인데, 그때 당시 사용한 거 코드를 봐도 지금 1400개가 넘어요. 이 모든 코드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계정으로 들어가고 그것들이 모여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후생복리명 한번 볼게요. 자, 이 계정 코드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한글 이름이 있고 그 앞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번호로도 이제 한글 코드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매칭 시켜 놓은 건데,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5번이 제조원가, 그리고 6번이 판관비,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제조원가와 판관비 동일하지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물건에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하면 제조원가고, 그리고 이 물건이 다 만들어진 후에 이 물건을 판매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들 같은 경우는 판관비로 빠져요. 그래서 똑같은 인건비라고 해도 제조 과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는 제조 원가로 빠지고요.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물건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판매원이나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른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판관비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후생복리비라고 할지라도 5번과 6번으로 나눠지면서 제조원가랑 판관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후생복리비만 해도 벌써 코드가 80개나 돼요. 그죠? 다 각각 쪼개놓은 거예요. 회식 때, 신망년회비, 숙당직비, 통근버스비, 의약치료대, 뭐 시상경비, 기념품 때, 경조사, 이렇게 다 달라져요. 회사가 크면 클수록 쪼개놓고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의 계정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계정에 신경 쓰기보다는 좀 큼직큼직한 상태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자산이 뭐냐?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산이 뭐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유가치물. 쉽게 생각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자산인 거예요.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책상, 의자, 컴퓨터, 아니면 좀 더 크게 토지, 건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쪼개서 뭐 현금,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기타 유동자산,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분류만 해놓은 것 뿐이에요. 모든 건 다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채. 부채는 타인자본이죠.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결국엔 내가 갚아야 되는 것들, 내게 아닌 것들이죠. 대출금, 차입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물건값을 받아왔는데 할부로 끊었거나 아니면은 기업들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또 몇 달 후에 결제하겠습니다, 이런 결제 조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채무,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갚아야 될 것들, 그죠? 그래서 타인의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은 뭘까요? 자본은 내 거예요, 내 거. 소유 지분 또는 주주 지분. 내 돈을 넣었으면 자본금이 될 수 있고, 주주가 투자를 했으면 자본, 뭐 잉여금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다 합해져서 자본을 형성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건물을 샀을 때 또는 아파트를 샀을 때 생각해 볼게요. 내 돈 플러스 대출금 있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자산이에요. 그죠? 부채는 대출금이고 자본은 내 원금인 거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내 돈 1억과 뭐 은행이든 아니면 친구의 투자금이든 다 합해서 끌어 모아서 1억이 됐어요. 그럼 1억 플러스 1억 2억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2억으로 뭐 하죠? 일단 권리금 주고 들어가죠. 사무실은 없죠.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들을 다 사죠. 이럴 때 여기에 다 하나씩 기입을 하는 거예요. 자, 친구한테 투자 받은 거 그리고 내 돈, 그럼 자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출금, 부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들로 사는 것들, 모든 것들이 자산으로 들어가죠. 크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좀 이해가 가셨고요. 그 다음에는 유동과 비유동을 알아야 돼요. 유동과 비유동을 들어보신 분. 유동과 비유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똑같은 자산인데 그냥 일정한 기준 하나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이 유동이라 그래서 뭐 성질이 바뀌거나 비유동이라 그래서 뭐 다른 게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합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의 진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이후 뭐 12개월 1일만 남아도 비유동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에서는 유형자산, 뭐 토지나 건물들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해놨어요. 또는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인수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갖고 있는 관계기업 주식은 뭐 내다 팔진 않겠죠. 그래서 비유동으로 분류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동성 장기라고 있어요. 또 복잡해져요. 자, 유동도 있고 비유동이 있는데 유동성 장기는 뭐야 그러면? 유동성 장기는 뭐냐면 비유동으로 처음에 책정이 돼 있다가 유동으로 변하는 것들을 유동성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 부채 중에 기한이 1년 이내로 변동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차입을 했는데 3년 차입을 했어요. 3년 차입해서 뭐 장기 부채로 장기 차입금으로 넣어놨는데 이제 2년이 지나서 1년 이내로 임박해 온 거죠. 이런 것들은 유동부채로 계정을 전환시켜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동부채를 갖고 있던 애들과 성격은 다르죠. 얘가 기한이 다 됐을 뿐이지 원래는 비유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환을 해주는데 뭘로 해주냐?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1년밖에 안 남아서 유동성이 생겼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유동, 비유동, 유동성 장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유동성 자산과 비유동 자산, 조금 아까 설명 들었던 거 1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거,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또는 오래 걸리는 자산들.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현금으로. 비유동 부채는 1년 이후에 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여기서 비유동 자산과 비유동 부채의 차이점이 있는데 비유동 자산은 전환되지 않아도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지어놨어요.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팔거나 하지 않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분류를 해놓는데 그래서 얘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안 팔아도 돼요. 그죠? 근데 비유동 부채는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채들이기 때문에 뭐 10년이든 3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10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갚아야 돼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은 비유동이라고 봐야죠. 내 돈 또는 나를 위해 투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팔 수도 있다. 하지만 팔아도 결국엔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뿐이지 그 주식을 내가 다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자본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그렇죠. 상품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사온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은 내가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든 목적은 가능한 한 빨리 팔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악성 재고가 쌓였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원가 이하라도 보고 팔던가 또는 폐기를 해야 되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3년 후에 팔 거야 라고 만드는 회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다 비용인데. 그래서 재고자산의 회전율도 있고 그리고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각 회사마다 상황마다 좀 내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회사만의 독특한 그 환경 그런 것들 내가 다 파악해서 그 환경에 맞춰진 재고자산의 회전율 또는 재고자산율이 있을 텐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기업 분석을 하면서 딱 떨어지게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적자는 안 좋다 이거는 맞잖아요. 그렇지만 뭐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현금이 몇 퍼센트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업계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거를 좀 파악해서 좋고 나쁨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